성탄절에도 함께하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들 지내고 계세요? 오늘 함께할 책은 오랜만에 이태준 작가의 책을 준비했는데요. 석양이란 소설입니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석양, 이태준. 매어는 벼르던 경주 구경을 하필 삼복지경에 나서게 되었다. 가을에 동행하자던 친구도 덜어 있었으나 가을은 좋으나 친구까지는 그다지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성미가 워낙 아무나 더불어 쉽게 투합되지 않았다. 아무리 허물없는 친구라도 그는 혼자 많지 편치 못했다. 여럿이 왁자하며 천리를 가기보다 홀로 백리를 가는 것이 더 멀리 가는 맛이기도 했다. 그래 그는 틈이 난 김에 복도위를 그다지 꺼리지 않고 나서 버렸다. 부여가 백제의 고도이듯 경주는 신라의 고도라는 것밖에는 그는 경주에 대한 별로 지식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뷰러러가 차표를 사면서도 경주 안내 같은 것 한 장 청하지 않았다. 신을 가벼운 것으로 바꾸어 신고 하이킹 단장을 짚었을 뿐 가방 하나도 들지 않았다. 어디 못 가본 데를 새로 구경 간다는 것보다는 한때나마 벌루를 떠나 본다는, 최소한도의 단순을 생활해 본다는, 또는 고독에 환원해 본다는 그런 정취에 더 쏠리는 편이라 살림을 그냥 가방에 꾸역꾸역 넣어들고 나설 필요가 무엇인가 싶었다. 그리고 경주를 다녀왔다면 을의 몇 군데에서 기행문을 조를 것이나 원고지도 한 장 넣지 않았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보기보다 정신을 늦추고 쉬고 싶었다. 그는 그만치 벌써 갖가지로 피로했는지도 모른다. 그저 주머니에 돈 한 가지만 과히 부족되지 않게 넣은 것으로 든든하였다. 남북이 그냥 여름의 한중간이라 차는 달려도 봄새나 가을처럼 철다툼 한 군데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여러 번 지나본 경부선이라 차창은 별로 매력 없이 저물어 버렸다. 대구에서 갈아탈 때는 아직도 어두웠고 도어역 지나서부터야 창밖은 낯선 풍경을 드러내 주었다. 길은 푸른 벌판이나 이슬빛이 찬란해 아침다웠다. 반야월이란 시흥을 돋우는 영명도 지나갔고 김이 피어오르는 강가엔 농부보다도 부지런한 어부의 낚시대 들여온 모양도 시골 맛이었다. 볕이 차츰 따가워 창장을 내려버릴까 할 즈음에 경주에 닿은 것이다. 조선집의 윤곽인 정거장을 나서니 다른편에 석탑이 한 자리 섰다. 벌써 뜨겁기 시작한 해는 결코 동쪽 같지 않은 데서 쏘아온다. 이모저모 부서지고 갈라지고 한 탑은 돌이 아니라 몇만 년 전 지층에서 나온 무슨 동물의 사등이 뼈같이 뚜루퉁퉁하다. 산이 삥삥 들렸는데 자차분하게 깔리다만 시간은 경주가 아니라 경주의 부스럭이란 느낌이었다. 매어는 지팡이를 얼마 끌지 않아 납대대한 여관으로 들어섰다. 방은 차지할 것도 없이 툇마루에 앉아 조반을 치르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는 박물관으로 찾아갔다. 조금만 더 넓었으면 거닐기 좋은 운치 있는 정원이다. 대개 파편들이나 성물들이 정을 끈다. 정거장 앞에서 본 탑과는 빛이 주는 인상이 전혀 달라 도자기 중에도 이조 것처럼 생활이 그냥 풍겨 나왔다. 잎이 무성한 무화나무 밑에 서서 석등이 결코 지난 시대의 유물 같지 않았고 그 뒤뚝거리는 신라의 토기들과는 달리 중후한 곡선으로 조각된 우물 돌들은 이날 아침에도 붉은 손들이 그 옆에서 쌀을 씻고 나무를 헹군 듯 손때조차 앓는거리는 것이다. 진열실에 들어가서는 왕관이라야 기이할 뿐이고 그가 감격한 것은 봉덕사 종에서다. 물러설수록 웅대하였고 가까이 볼수록 수없이 엉킨 섬세였다. 웅대와 섬세가 완전히 합일된 것으로
그는 문학상의 최대작 전쟁과 평화를 읽고 났을 때의 감격을 이 종 앞에서 다시 한번 맛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종에서는 공이를 끌러 한번 때려 본다면 웅장한 소리보다는 슬픈 음향이, 그 자신이 지닌 전설보다도 오히려 슬픈 음향이 울려날 것 같았다. 거리로 나선 그는 목이 말랐다. 그러나 빙수집보다는 고완품점이 먼저 눈에 띄었다. 신라토기에는 그다지 애착이 없으면서도 그의 호고벽은 이런 집 앞을 그냥 지나지 못했다. 와전이 쌓이고 와당이 쌓이고 토기가 늘어 놓이고, 그리고 여기 고적을 틀에 넣은 사진, 그림 엽서들이었다. 와전이나 와당은 볼만한 것이 없었다. 토기에는 서로서는 보기 드문 단순한 음각으로도 꽤 변화를 일으킨 것이 몇 가지 눈에 띈다. 이것도 사들고 다니고 싶지 않으나 공연히 버릇처럼 골라보는데 가게 안이 숨이 가쁘게 무덥다. 지짐이 셔츠 바람으로 옆에 와 섰는 소년에게 물을 한 그릇 청했다. 소년은 이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물그릇을 쟁반에 받쳐들고 나타나는 것은 소년이 아니라 웬 소녀다. 미목이 청소한데 매헌은 놀랐다. 맑으면서도 가느스름한 눈매와 두벌진 볼록한 턱이 고요하고 듬직한 인상을 준다. 물이 꽤 차군. 우물에서 새로 떴어요. 의젓한 말소리를 듣고 보니 가슴 섞건 키 섞건 소녀는 아니다. 흰 바탕에 초록 나뭇잎이 듬성듬성 찍힌 수수한 원피스로 위아래가 설멍하니 드러났다. 볕에 약간 그을리기는 했으나 알맞춰 부른 팔과 다리엔 잠깐 본 동작이나 꽤 세련된 도예가 풍기는 처녀다. 매어는 반가웠다. 딸의 동물에도 좋을 나이지만 도예 사람들에겐 도예적인 것만으로도 고향 사람처럼 반가운 듯했다. 아마 어느 전문학교에 가 공부하다 방학에 와 있나 보다 했다. 매어는 거의 다 마신 물대접을 넣고 다시 주무르던 주전자도 아니오 항아리도 아닌 토기를 들고 먼지를 불었다. 더 좀 이상하게 된 건 없나, 원? 이상한 거요? 좀 재밌게 되고, 이상하고 재밌게 되고, 평범하더라도 오래 둬도 애착이 변하지 않을 걸 고르시는 게 좋지 않아요? 매어는 입이 얼어 처녀의 얼굴부터 다시 쳐다보았다. 너무나 그의 말엔 훌륭한 함축이 있다. 오래 두고 보아도 애착이 변하지 않을 평범이란 그 처녀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기도 함인 듯 그냥 담담할 뿐인 표정인데 무한 애착이 간다. 어떤 게 그런 걸까? 하나 골라주시오. 처녀는 사양치 않고 두어 군데 손을 망설이다가 이족이라면 잭이라고 할 높은 구비의 연잎처럼 널따랗게 펼쳐진 하나를 집어냈다. 나는 실과라도 담아놓으면 훌륭한 정물 그릇이 되겠군. 빈대로 놓고 봄 더 정물이죠. 처녀는 역시 간단히 해버리는 말인데 깊이가 있다. 고안품을 다루는 집 딸이기로 다 이럴 수야 있으랴 하고 처녀의 교양에 감탄하면서 매어는 얼른 돈을 치르기가 아까워졌다. 좀 더 그의 교양과 짓거려 보고 싶었다. 그러나 앉을 자리도 없고 무엇보다 무더워서 여기 어느 여관이 나으냐고 묻고는 나와 버렸다. 그 처녀에게 들은 여관을 찾아 점심을 먹고 다시 나서 첨성대와 석빙고를 보고 반월성 등성이를 걸어 계림을 지나 문천을 끼고 오릉으로 향하였다. 꽤 늘어지게 걷는 길이었다. 언양가도에 나서서야 다리 건너로 옛 능원다운 울창한 송림이 바라보인다. 표지가 선 높은 길은 어둡도록 소나무에 덮여 있었다. 천천히 걸어 땀이 들만 해서다. 소나무들이 좌우로 물러서며 아늑한 공지가 트이는데 봉분이라기보다 기름기름한 잔디의 산이
부드러운 모필로 그은 듯한 곡선으로 허공을 향해 붕긋붕긋 올려솟은 것이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를 비롯해 5능이 한자리에 모여 있음이었다. 바라볼수록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기이한 풍경이다. 가까이 이를수록 담이 가려 발돋움을 하나 시원히 바라보이지 않는다. 긴 담을 끼고 나가 보았다. 문이 잠겨 있었다. 할 수 없이 정문을 지나 겨우 봉분의 상반 윤곽만이 엿보이는 대로 계속해 담을 끼고 돌았다. 대소가 다르고 고저가 다른 5 봉분의 곡선은 보는 각도마다에서 얼마씩 다른 리듬과 하모니를 일으켰다. 거의 한 바퀴가 끝날 즈음에서다. 지형이 약간 도독해 있어 발돋움을 하기에는 가장 편리한 곳이었다. 그러나 매어는 단장에 힘을 주고 발 뒤축을 최고 한도로 솟구어 능 안을 엿보았다. 그러나 시원치 않고 오래 견딜 수도 없다. 그만 수건을 내어 땀을 씻는데 문득 공중에서 "이리 올라와 보세요." 하는 소리가 난다. 놀라 돌쳐 쳐다보니 꽤 높은 소나무 중턱에 서다. 매어는 머리가 쭈뼛하였다. "올라오세요. 여기서가 제일 좋게 봬요." 매어는 말소리를 인식하자 순간 반갑기도 했다. 그러나 주위가 너무 호젓한 데라 무슨 착각이나 아닌가 싶어 얼른 움직이지 못했다. 땅도 아니오 몇 길이나 될 높은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처녀는 분명 처음부터 이상한 매력을 풍기던 그 고완 품점의 처녀였다. "웬일이요?" "전 늘 와요." "그 높은 데를 어떻게 올라갔소?" "올라오세요. 전 위까지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나무 밑에는 그의 푸른 파라솔과 흰 헝겊구두가 2 짝 다 쓰러진 채 놓여 있었다. 매어는 나무 밑으로 왔다. 쓰러진 처녀의 구두를 집어 바로 세워놓아 주었다. 신바닥에는 10개나마 땀자리가 뚜렷이 배어 있었다. 그는 한결 마음에서 괴이감을 떨어버리며 벗어들었던 우쩌고리는 낮은 가지에 걸어두고 구두를 벗고 처녀가 시키는 대로 엉금엉금 나무를 탔다. 처녀는 앉았던 가지에서 일어나 더 위까지도 올라갔다. "떨어지리다. 난 이만치 써도 좋으니 그냥 앉아 있어요." "괜찮아요. 더 올라오세요. 더 올라오셔야 더 좋은 걸 보세요." 결국 처녀가 앉았던 자리까지 올라왔다. "아, 여기선 봉분들의 조화가 더 뭐야요? 형용해 보세요." 쳐다보니 처녀의 다리가 발로는 거의 자기 머리를 밟을 만치 가까이 드리워 있었다. "형용이요? 퍽 니얼하지 않아요?" "니헐." 오능의 아름다움은 이 처녀가 발견한 이 소나무의 중턱에서가 가장 효과적인 포즈일 것 같았다. 볼수록 그윽함에 사무치게 한다. 느일하기엔 너무나 소박한 그냥 흙의 모음이다. 무덤이라기엔 선에 너무나 애착이 간다. 무지개가 솟듯 땅에서 일어 땅으로 가 잠긴 선들이면서 무궁한 공간으로 흘러간 맛이다. 매미 소리가 오되 고요하다. 고요히 바라보면 울어야 할지 탄식해야 할지 그냥 나중엔 멍해지고 만다. 처녀의 말대로 니힐을 형용사로 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능들이 모두 이렇소? 괴릉, 무열왕릉 다 가봐도 이런 맛은 여기뿐인가 봐요. 그래, 여기 가끔 오시오? 네, 전 경주서 여기가 제일 좋아요. 어제도 왔더랬어요. 혼자 무섭지 않소? 쳐다보려야 처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숙성하다고 할까, 교양이 치우쳤다고 할까, 그의 정신은 그의 몸에 지나친 데가 있는 것 같았다. 경주가 고향이요?
경주 온 지 몇 해 안 돼요. 경성이들 했어? 음. 매어는 굳이 캐묻기도 안 돼 화제를 돌렸다. 그렇지만 당신 같은 젊은 여성이 뭐하러 이런 옛 능애나 자주와 네 일을 즐기시오? 처녀에게는 이번에도 대답이 내려오지 않는다. 혼자 조용히 쉬는들 내가 와 떠들어. 미안하오. 저 아깐 책 보들 했어요. 책이요? 네. 매어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얼마 뒤부터 위에서는 책장 넘기는 소리가 났다. 매어는 경주에 잘 봤다 싶었다. 오능의 신비한 곡선들은 삶에게 신비한 안식을 준다. 해는 옛 봉분 위에 그늘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매미 소리도 이런 데서 듣는 것은 더욱 유장하다. 어느덧 담배를 세 대나 피우고 나니 능아는 그늘에 덮여버린다. 많이 쉬셨어요? 위에서 처녀가 정적을 깨뜨렸다. 잘 쉬었어. 여기서 당신을 못 만났다면 오능을 헛보고 갈 뻔했구려. 전 인전 오금이 아파졌어요. 매온도 일어나 나무를 내려왔다. 내려와서 다시 놀란 것은 그 처녀가 들고 내려오는 체계였다. 바로 지난 봄에 낸 자기의 수필집이다. 반가운 한편 무안스러웠다. 이런 네 일을 말하는 교양으로 본다면 비웃음을 면치 못할 초기의 감상문들이 꽤 여러 편 실렸기 때문이다. 요 앞에 냇물이 퍽 맑답니다. 같이 걸어도 괜찮소? 오세요. 인전 포석정엔 아마 못 가실 거예요. 책을 낀 처녀의 걸음은 더욱 도시적인 보법이었다. 상체가 짧고 하체가 길어 양장에 어울리는 체격이다. 얼마 걷다가 매어는 물었다. 그 책 재미있습니까? 더런 좋은 글이 있어요. 그 사람 것 다른 것도 읽었소? 인 소설을 아마 더 쓰죠. 소설은 난 별로 안 읽어요. 왜요? 글쎄요. 소설엔요. 많이 못 봤어도요. 너무 교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책엔 그런 게 없습니까? 덜어 있어요. 그래도 꽤 친할 수 있는 이 같아요. 좀 고독한 인가 봐요. 고독 예찬이 많지, 아마? 읽어보셨나요, 이 책? 하며 처녀는 책을 쳐들어 보인다. 매어는 그저 자기를 감춘 채. 읽었지요. 해버린다. 고독을 예찬하느랍시고 쓴 건 되려 고독을 수다로 만들어 놓았죠. 매어는 얼굴이 화끈했다. 처녀는 말을 계속했다. 제의가 고독이 아닌 글에서 차라리 이의가 지는 고독미가 은연히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상당히 예리하군요. 저자가 아마 당신 같은 독자를 가진 줄 알면 퍽 다행으로 생각할 거요. 선생님은 뭘 하시는 분이세요? 나요? 갑자기 눈부신 햇볕이 닥쳤다. 솔밭이 끝나자 강변이다. 처녀는 아직껏 둘의 대화는 무시해버리듯 돌아다 보지도 않고 이글이글 다른 모세 위로 파라솔도 집어든 채 뛰어나가는 것이다. 매어는 어쩔 줄 몰라 다시 소나무 그늘로 들어섰다. 그리고 또 차츰 이게 정말 현실인가 자기 눈시에 의욕이 생겼다. 그 소녀는 결코 아닌 더구나 교양으로는 어느 어른의 경지보다도 높은 그 처녀가 그리 멀리도 가지 않아 있는 웅덩이 앞에서 기탄 없이 옷을 활활 떨어버리는 것이다. 반짝이는 모세 위에 푸른 먼 산을 배경으로 한 순간 상큼 서보는 나체. 그 신비한 곡선들은
오능 속에서 뛰어나온 요정이 아니고 무엇이랴. 탐방탐방 물은 빗긴 햇볕에 금쪽으로 뛰었다. 덥지 않으세요?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분명히 인간의 소리다. 매어는 천재와 천치는 일치된다는 말을 생각했으나 이 처녀를 천치로 업신여길 수는 없다. 어슬렁어슬렁 그 다음 웅덩이로 내려가 땀을 씻고 다시 올라왔을 때는 처녀는 옷을 입고 파라솔을 받고 발만 맨발로 무슨 곡조인지 나직한 노래를 부르며 어정어정 걷고 있었다. 매어는 되도록 이 처녀의 기분에 간섭하지 않으려 하였다. 그의 천진을 상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옆에 사람이 있되 혼자이고 싶은 때는 곧 기탄 없이 혼자가 될 수 있는 그의 자연 그대로의 태도를 그는 본받고도 싶어졌다. 큰 길 다리 밑에까지 서로 혼자처럼 걸었다. 이 다리 아래가 퍽 시원하답니다. 참 서늘하군. 조금 더 있어야 큰 길은 식을 거예요. 하며 처녀는 발은 물에 담근 채 잔디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매원도 같은 모양으로 옆에 앉았다. 다리 위로는 자전거도 버스도 사람들도 지나간다. 실례지만 무슨 학교에 다녔어? 저요? 처녀는 드물게 미소를 띈다. 내가 나이 자랑야 헐게 못되어만 나도 딸이 중학에 다니는 것도 있다오. 반말을 쓴다고 어찌 알지 마루. 전요, 그런 데는 태평이랍니다. 해라라도 허세요. 아깐 내가 속일래 속인 게 아니라 개면쩍어 내란 말은 안 했어만 사실은 그 책이 부끄럽지만 내가 쓴 거라오. 네? 매연 선생님이세요? 네, 호라오. 어쩌면요. 그렇게 정독을 해주니 고맙소. 그런 줄도 모르고 전 아까 마구 말씀드렸죠. 어디 막이요? 여간 절실하지 않았어. 어쩌면요. 처녀는 암만 해도 우연히 믿어지지 않는 듯했다. 담담하던 두 눈동자가 날카로운 초점을 일으킨다. 매어는 먼저 뜨거워지는 눈을 돌이켰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상상했던 선생님과는 아주 딴판이세요. 어떻게 다루? 다니지 마세요. 글만 못하세요. 글만? 퍽 실제적인 인물이실 것 같네요. 매어는 껄껄 웃고 실제적인? 글정사니까. 그러나 글 역시 내 것이니까 나 역시 기쁘. 하였지만 속으로는 자기 글에 동경 유학 시절 사진이 나왔었다. 자기인 줄 얼른 몰랐다. 내가 이렇게 젊었나? 내가 이렇게 남에게 정열적 인상을 줄 수 있었나? 감탄하였고 지금의 얼굴을 거울 속에 비춰보고는 그만 사진을 찍고 싶던 충동이었던 것을 매어는 문득 여기서 생각이 났다. 물은 조용히 소리 없이 흘러 오능 앞을 감돌아 내려간다. 바닥에서는 모새들도 흘러 발을 간지른다. 매어는 서글펐다. 자기의 얼굴에서 그래서보다 몇 배 더 발랄하였을 낭만의 피를 뽑아간 것은 이 물처럼 흘러가고 거슬러 올 줄 모르는 세월이었다. 전 동지사 다니다 그만뒀어요. 왜요? 영문과들 했어? 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경주가 경도보다 더 있고 싶어서요. 어머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 지난 봄에 대상 치렀어요. 아버지께선 상점에 계슈? 반야울에 가 계세요. 과수원이 있는데 올부터 열기 시작했다나요. 그래 여긴 제가 지키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다뇨?
일갓집 아이를 하나 둔걸요. 난 뭐든지 내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고 어머니가 유언해 주셨어요. 난 세상에 제일 귀한 유산을 받은 셈이에요. 어머니께선 내 성질을 어려서부터 잘 이해해 주셨어요. 훌륭한 어머님을 여비꾸랴. 전 그래도 고독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생각함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실례여만 이름이 뭐요? 옳지. 저봐. 왜 그러? 실례란 말 잘 쓰시는 것, 이름부터 알려시는 것, 그런 게 선생님의 실제성이세요. 제가 바로 알아맞혔죠? 매어는 적이 무안스러웠다. 그리고 그 무안이 거치면서부터는 자기에게도 먼 옛날에 잃어버렸던 천진이 전신에 소생하는 것 같았다. 처녀는 뒤로 들어 앉으며 발을 물에서 드러냈다. 새파란 잔디 위에서 물을 떨치기나 하는 것처럼 꼼지락거리는 열 발가락, 매어는 와락 고와졌다. 그의 정신보다는 모든 게 앳되어 보이는 이 처녀의 형체에서도 그의 발가락은 더욱 앳되어 보였다. 매어는 두 손의 어린아이의 볼기에서와 같은 단순한 감촉욕이 후끈 달았다. 얼른 처녀의 두 발을 붙들었다. 어느 틈에 한 손은 손수건을 꺼냈다. 물을 발가락 새마다 닦고 모세를 턴 구두 속에 제짝씩 발을 넣어주고 단추를 똑똑 잠가 주었다. 어떻게 손이 자연스러웠는지 나중에 오히려 놀라웠다. 처녀는 역시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였다. 큰 길에 올라서서는 매어는 담배를 피워물고 처녀는 어릴 때 부르던 노래 같은 사사조의 무슨 곡조를 또 콧노래하며 걸었다. 다시 서로 혼자처럼 얼마를 제 생각들로 걸었다. 선생님, 내일 불국사 안 가시겠어요? 좀 안내해 주겠어? 덥지만 선생님 가신다면. 갑시다, 그럼. 매원의 여관 앞에 이르러서는 내일 차 시간을 의논하고 헤어졌다. 다시 온욕을 하고 저녁상을 물리고 나니 단열밤이라 어느덧 초경은 지났고 몸도 굳은 자리에 뻗어보고 싶게 고원했다. 그래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는다. 어쩌면 그 처녀가 저녁 뒤에 놀러라도 와줄 것 같다. 가까이인 모기 소리와 멀리론 개구리 소리가 무인지경처럼 허젓하다. 어쩌면 그 처녀가 이쪽에서 산보 삼아 저희 상점으로 와주지 않을까 하고 기다릴 것도 같다. 그렇다고 혜태 한갑을 거의 다 뽑으면서도 매어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못했다. 나다닐 때는 별로 다른 줄 모르겠어도 이렇게 한번 자리에 털썩 누웠다가는 좀처럼 일어나지지 않는다. 이런 때 집에서는 아내가 왜 점점 게을러 가슈 하였으나 매연 자신은 게으름이 아닌 것을 벌써 수삼 년 전부터 은근히 깨달아오는 것이다. 모든 게 혈기인가 보다. 매연은 메마른 두 손을 배 위에 맞잡고 무엇인지 자기의 마디마디 뼈를 해마다 무게를 가해 누르는 그 무영한 힘에게 편안히 인종하려 하였다. 이튿날 처녀는 첫차 시간에 먼저 나와 있었다. 그 원피스, 그 맨발의 그 흰 구두, 그 파라솔이었다. 매어는 저만치 처녀를 발견하자 그의 앞으로 뛰어갔다. 퍽 반가웠다. 아침은 자기 인정에도 다시 오는 것 같은 신선이었다. 청춘은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미덕이냐. 한 정거장 다음이지만 매어는 이등표를 샀다. 타보는 것은 다음이요. 우선 사는 기분이었다. 시골 아침차 2등실은 비어 있었다. 처녀는 아무 자리에나 창 가까이 가 앉아버린다.
넓은 착간에 하필 그 처녀와 무릎을 맞대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매어는 마주 바라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저게 안압지하여. 이것도 무슨 능이래요. 매어는 안압지보다 능보다 아침 식탁이 기름졌던 듯 가을 실과처럼 윤택해진 처녀의 입과 이석과 올롤이 살아나는 것 같은 살랑대는 처녀의 이마 머리칼에 더 황홀한 정신을 두었다. 휴등 돌아 처녀의 얼굴을 그늘지게도 달렸다. 처녀의 얼굴이 밝았다 어두웠다 서너 번의 불국사 역이었다. 좁은 하이어 한 대는 손님을 터지게 실었다. 좁은 대선이 처녀는 매원보다도 넓은 자리가 필요했다. 괜찮대도요. 편히 푹 앉으세요. 그러나 매원은 더욱 차가 뛸 때마다 말을 타듯 옹성거리며 심리 언덕을 올랐다. 어때요? 사진보다 실지가 좋지요, 여긴. 차에서 내려 몇 걸음 옮기지 못하고 둘이는 우뚝 서버린 것이다. 절이라기엔 너무나 목가적인 서정이 무르녹았다. 청운교, 백운교, 흐르는 듯한 돌층계에는 곧 무이라도 나타나 춤추며 내려올 듯하다. 전 여기 저 돌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신라 여자들은 어떤 신발이었을까? 매헌은 처녀를 따라 백운교를 올라 청운교를 올라 자문 안을 들어섰다. 한 길이나 도로 세워 쌓아 돌린 신라 독특한 양식이라는 대웅전의 단아한 기단. 동편엔 다보탑, 서편에는 석가탑, 매어는 종교적 의의는 떠나 탑이란 사람이 쳐다볼 수 있는 미술품으로는 최고의 형식일 거라 했다. 공간과 입체의 조화, 어느 히랍의 인체가 이처럼 자연스럽게 장엄하랴. 여기서 건 저기서 건 벤 주초가 많지 않아요. 이절 경내에 거물이 2천여 칸이나 있었대요. 그게 일조에 불이 붙었으니 여기가 활활 붙는 불바다였을 거 아니에요. 그 불바다 속에 이 두 탑만이 떡 버티고 섰을 걸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웅적이고 비극이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보니 탑들은 더 한층 엄연해 보인다. 돌을 쪼은 것이 아니라 녹여본 듯한 부드러운 곡선들의 다보탑은 여성적인 미의 극치요. 간수 하나 머리털 하나의 틈이 없이 째인 석가탑은 금강 역사 백을 뭉쳐 세운 듯한 강력적인 인상이다. 다보탑과 잘 대조가 되는 남성적 미의 극치다. 매어는 처녀와 범령루에 걸터앉아 탑머리를 지나는 구름을 기다리며 보내며 한나절을 저희들도 구름인 듯 유유히 지냈다. 호텔에 와 점심을 같이 하였다. 복도라기보다 전망대로서 서늘한 등의자가 군데군데 놓여 있었다. 처녀는 영지를 향해 가장 전망이 좋은 자리로 매언을 이끌었다. 매언은 담배를 들고 처녀는 태극선을 들고 깊숙이 의자에 의지해 먼 시선을 들었다. 몇십 리 기장이나 될까. 뽀얀 공간을 건너 검푸른 산마루를 첩첩이 둘렀는데 그 밑에 한 골짜기가 번쩍 거울처럼 빛난다. 저게 영지로군. 네, 아사녀가 빠져 죽었다는. 전 여기서 내다보는 이 공간이 말할 수 없이 좋아요. 따는 오는과 일맥상통하는 유구한 니힐이 떠돈다. 가만히 살펴보면 작은 구릉들이 있고 숲들이 있고 꼬불꼬불 길이 달아나고 꼬불꼬불 냇물이 흘러가고 산모퉁이마다 작은 마을들이 있고 논과 밭들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구름이 뜨고 다시 그 구름의 그림자가 마을 위에 혹은 냇물 위에 던져져 있고 무심히 보면 그냥 푸르스름한 땅과 뿌연 대기뿐 아무것도 없노라 하여도 고만일 것이다. 매어는 피우던 담배를 버리고 긴 하품을 쉬었다. 얼마 아니하여 둘이는 쿨쿨 잠이 들어 버렸다.
얼마를 잤는지 아랫돌이 해가 뜨거워 매연이 먼저 깼다. 땀이 전신에 흥건해 있었다. 처녀도 이마에 땀이 방울방울 돋았다. 매연은 손수건을 내어 가장 정한 대로 처녀의 이마에 붙어 땀을 씻는다기보다 날쌔게 묻혀내 주었다. 모르고 콜콜 잔다. 양편으로 봉긋한 가슴이 숨소리와 함께 솟았다, 낮았다 한다. 부채를 들어 고요히 그에게 바람을 일으켜 보내며 매연은 처녀의 숨소리를 따라해 보았다. 자기보다 훨씬 빠름에 놀란다. 자기가 5번을 쉴 때 그는 6번을 쉬어야 된다. 매연은 길동무에게서 떨어져 버리는 고독을 맛보며 다시금 올려솟은 처녀의 이마에 땀을 씻어준다. 햇볕은 점점 그의 얼굴을 범했다. 처녀는 입을 움찔해 침을 삼키며 눈을 떴다. 아, 아무 꿈도 없이 잤네요. 잘했어. 죽음이 그런 걸까요? 글쎄. 둘이는 도랑으로 내려와 목말을 했다. 해는 빛이 붉어지며 산머리에 뉘엿거렸다. 처녀는 호텔 앞 매점에서 불국사 사진이 찍힌 부채를 한 자루 샀다. 그리고 저녁차로 내려가는 자동차 표를 미리 한 장 샀다. 왜 석굴암엔 안 갔다 가려고? 전 저녁차에 집에 가요. 더 문답하지 않았다. 자동차 시간은 아직도 1시간이나 남았다. 둘이는 다시 백운교, 청운교를 올라 다보탑 뒤로에서 절 뒷산을 올랐다. 장마에 군데군데 파였으면서도 잔디길이 거니기 좋게 솔밭 사이로 비스듬한 언덕으로 깔려 있었다. 언덕에 이르렀을 때 해를 가린 구름은 장밋빛으로 탔다. 둘이는 석양을 향해 풀 위에 앉았다. 영지는 순간순간 연지빛을 띄었다. 산마루 마루들의 서기가 돌고 어디선지 바람결이 선들선들 날려온다. 처녀는 부채를 폈다. 부채에도 처녀의 얼굴에도 석양은 황홀히 물들었다. 선생님, 응? 저 여기다 뭐 하나 써주세요. 매어는 선선히 그의 부채를 받았다. 만년필을 뽑아 잠깐 석양을 향해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의산이란 옛 시인의 석양시 한 편을 써주었다. 석양 무한호, 지식은 황혼. 석양은 무한 좋으나 황혼이 가까워 온다는 한탄이었다. 매어는 자기 자신의 석양을 느끼고 이 글이 생각난 것이다. 영리한 처녀는 이 부채를 받고 그 위에 이스카도로 고요히 눈을 감았다. 제가 이제 편지해 드릴게요. 석양은 긴 것이 아니었다. 둘이는 이내 일어섰으나 내려오는 길은 이미 황혼이었다. 매어는 정거장까지 따라 나가 귀여운 한때 길동무를 어두운 밤차에 보내주었다. 매어는 불국사에서 사흘을 묵었다. 그러면서도 석굴암에도 올라가지 않았다. 날마다 호텔 복도에 앉아 영지 쪽을 향해 무료히 바라보다 석양을 맞이하곤 하였다. 집에 돌아와 며칠 안 기다려 처녀에게서 편지가 왔다. 경주는 가을이 좋다고 하였고 그 중에도 오능이나 불국사 호텔에서의 영지의 전망이 더욱 그렇다고 하였다. 가을에 오신다면 그때는 자기도 불국사에 가서 며칠 묵으며 동무해 드릴 수도 있으리라 하였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타옥이라 씌어 있었다. 타옥. 매어는 곧 답장을 썼다. 자기도 가을에 다시 한번 가기로 마음먹고 왔노라는 것과 더구나 타옥과 함께 가보려 석굴암은 아껴둔 채 왔노라 하였다. 그리고 자기 수필집을 한정판으로 한 권을 구하여 함께 붙여주었다. 타옥에게서도 또 편지가 왔다. 책 보내준 것과 석굴암 아껴둔 것을 감사하였고 어서 경주에 가을이 오기를 고대한다 하였다. 가을이 왔다.
당해놓고 보니 매원한테는 너무 속히 왔다. 또 멈칫멈칫하는 동안에 가을은 가버리는 것도 너무 속하였다. 일정한 어디 출근 시간이 있어야만 행동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었다. 청복도 복이라 내게는 무신한가 보 하는 탄식하는 편지를 보내고 이듬해 가을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었다. 매어는 가끔 타옥을 그렸다. 경주가 아니라 타옥이었다. 타옥일진데 하필 가을이랴 싶어지기도 했다. 매어는 몇 번이나 아침에만은 나 오늘 어쩜 시골 좀 갈 듯하오 하고 집을 나왔다. 나와 생각하면 타옥을 만나기 위해 간다는 것이 어쩐지 스스로 민망해지곤 하였다. 내가 타옥을 사랑하는 거나 아닐까? 매어는 아마 지금의 자기의 호흡은 타옥과 6대 4쯤이나 될 것이라고 스스로 비웃고 어슬렁어슬렁 집으로 돌아와 탁재 위에 놓인 그 타옥이가 빈대로 놓고 봄 더 정물이죠 하던 신라토기를 장시간을 정주하여 바라보곤 하였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는 노소를 한 가지로 어느 철보다도 봄인 것인가. 매어는 봄을 지그시 못 보내어 진달래가 져버리기 전에 경주에 내려오고야 말았다. 타옥은 반가이 맞아주었다. 그러나 매어는 경이라 할까 환멸이라 할까 타옥을 만나는 순간 일변해 버리는 자기의 심경을 어떻게 수습해야 좋을지 몰랐다. 딴 전혀 다른 타옥이었다. 경주에 있는 타옥은 역시 유유히 가을을 기다려 만나도 좋을 타옥이었다. 자기를 하루가 급하게 속을 조여온 것은 매원 자신 속에 생겨난 한 요녀였던 듯 진정한 타옥의 앞에 서자 매원의 한 가닥 사념은 뿌리째 뽑혀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그래도 낭만이 계신가 봐. 타옥은 이런 말조차 예사롭게 아니 물처럼 담담한 얼굴로 짓거렸다. 매연에 흐렸던 안정은 그 담담한 물에 단박 씻겼다. 매연은 악몽에서 깬 듯 다시금 속으로 차라리 다행한 일이다 하였다. 둘이는 먼저 오능으로 왔다. 그 소나무에 타옥이 먼저 오르고 매연이 따라 올랐다. 오능의 느일한 맛은 봄이나 여름이나 다를 것 없었다. 이들은 이날도 불국사로 왔다. 청운교 백운교의 긴 층계는 한결같이 곧 무이라도 나타나 춤추며 내려올 것만 같은 서정이었다. 솔리필망정 단기운을 띄어 부르건만 다보탑과 석가탑은 그저 한 빛깔 한 자세였다. 오, 두 스핑크스여, 언제까지나 저렇게 서 있을 건가? 매어는 저기 처량해졌다. 호텔에 왔을 때는 이미 영지가 짙은 황혼에 묻혀버린 뒤였다. 남포불 밑에서 저녁을 먹고 남포불 밑에서 옛 전사를 음미하고 문학을 이야기하고 미술을 이야기하고 나라들의 흥망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깊어가는 밤 자체에 귀를 기울여 이 밤의 달은 지금 지구의 어디쯤을 희멀건히 비추고 있을까를 의논하고 아무래도 매언 편이 곤하여 먼저 드렁드렁 코를 골았다. 이튿날은 석굴암으로 올라왔다. 석굴은 자연과는 사귀지 않은 오로지 인조미의 전당이었다. 예술의 황홀경이었다. 타옥의 말대로 돌에서 근육과 능라의 미를 느낀다는 것은 감탄할 따름이었다. 타옥은 불타의 무릎 위에 떨어진 바른편 손의 새끼손가락만은 떼어 가지고 싶다 하였다. 처음엔 매어는 그냥 보여지는 대로의 개념이나 얻으면 그만이라 하였다. 그러나 너무나 정력적인 미의 압도에는 정신을 차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먼저 석굴을 구조에서부터 눈을 더듬기 시작했다. 매어는 이내 피로를 느꼈다. 밖으로 나와 한참 쉬어가지고 불상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정면의 불타상은
무슨 찬사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경망스럽기만 할 것 같았다. 불타상 바로 뒤에 섰는 11명 관음. 아무리 고운 여자라도 정말 숭고한 미란, 종교를 또는 철학을 체득하지 않고는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깨달았다. 매어는 타옥을 불렀다. 11명 관음 앞에 가지런히 세웠다. 11명 관음의 도둑한 손등을 쓰다듬고 그 손으로 역시 도둑한 타옥의 손을 쓰다듬었다. 지천명이 내일 모레인 자기의 그 집요한 잣된 정욕을 만나는 일순에 돈방경에 빠뜨려 놓는 타옥도 역시 자기에겐 숭고한 영원의 여성이었다. 타옥. 구라는 한결 엄숙한 정적이었다. 매어는 타옥과 함께 불국사에서 사흘을 지냈다. 매어는 사흘 동안 타옥은 이조백자와 같은 여자라 생각하였다. 화려한 그릇들은 앉을 자리를 다투는 것이요. 주인이 눈을 다른 데로 줄까 세우는 것이요. 보면 볼수록 소란스럽고 피로해지는 것이나 이조백자는 모두가 그와 딴 족이다. 바쁜 때는 없는 듯 보이지 않으나 고요한 때는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고요히 위로와 안식을 주며 싫어지는 날이 없는 영원의 그릇이다. 매어는 서울에 돌아오는 길로 자기가 문가비에 두고 일야 애무하던 이조백자의 필가 하나를 타옥에게 보내주었다. 정말 가을이 오고 또 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오고 그동안 타옥과의 순결한 한묵은 끊어지지 않았다. 매어는 어느 책사와 전작 한 편을 약속하였다. 가을 안으로 출간해야 한다는 것을 초겨울이 되도록 탈고가 되지 않았다. 달포를 책상에 구부리고 앉았더니 옆구리와 어깨가 결리는 것은 물론 전과 달리 현기까지 난다. 날이 차츰 차져 방을 덮이니 기름기 없는 피부가 조이는 것은 마음까지 윤습을 잃어버리게 하였다. 매어는 그의 집에서 탈고를 못하고 해운대 온천으로 가지고 왔다. 경주와 가까운 데라 오는 길로 타옥에게 알렸다. 그러나 원고를 끝내는 날 다시 알릴 터이니 그때 오라 하였는데 타옥은 다음 기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타난 것이다. 타옥은 만발이었다. 그의 무늬 돋친 연두 저고리는 그의 얼굴을 연당에 솟은 한 송이 연꽃으로 보여주었다. 매헌에겐 늙음이 오는데 새 타옥에겐 청춘이 절정으로 올라 다른 듯하였다. 으레 그랬을 것이었다. 만나서 이야기는 편지에서 사연보다 오히려 단박한 그였으나 그의 만발한 청춘의 광채만으로도 매헌에겐 간곡함이 피부에 스며들었다. 타오기가 저렇듯 고왔던가? 저를 얼마나 밉게 보셨다길래? 난 많이 늙었지. 늙는단 것도 정신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럴까? 타옥은 탕을 다녀 나와 김이 모락모락 이는 손으로 매연의 만년필을 가만히 빼앗았다. 매연은 어찌래지는 눈을 한참이나 감았다가야 일어나 타옥과 함께 해변으로 나왔다. 바닷가는 바람이 제법 쌀쌀하였다. 파도도 제법 일었다. 매연은 외투깃을 일으키고 목을 움츠렸으나 타옥은 고름을 허술히 묶은 동저고리 바람으로 앞서 뛰어나갔다. 어서 오세요. 타옥은 불러놓고 멍하니 바다만 내다보았다. 선생님? 왜? 파도 소리 좋아하세요? 그럼. 파도 소리를 들음 타고르의 명상이 일어나곤 하죠. 타고르를 연상하기엔 난 너무 추운걸. 파도도 날씨는 물론이고요. 거기 해변 생긴 것 따라 못에 따라 물 자체 맑고 흐린 것 따라 소리가 얼마씩 다를 거예요. 세상의 육지 변두리를 죄다 다녀봤으면 어디 파도 소리가 그중 좋을까? 대단한 명사이시군.
파도 소린 참 유구하죠. 저 종아리가 좀 시릴까? 펄럭거리는 검은 서지 치마 아래로 밋밋한 두 다리. 그 다리가 엷은 비단 양말을 팽팽히 잡아당겨 신은 것도 매원에겐 새로 느끼는 타옥의 감촉이었다. 이날 저녁이다. 해변에서 옹성거리고 들어온 매연은 훈훈한 저녁 식탁에서 반주까지 선호하고 나니 전신이 홍곤해졌다. 식탁에서 물러나 타옥과 몇 마디 짓거리지 않아 깜빡 잠이 들곤 했다. 놀라 떠보면 그동안이 얼마나 짧은 것이었던지 얼마나 긴 것이었던지 타옥은 쓸쓸히 혼자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황하여 아닌 것처럼 뻑뻑한 눈알을 굴려보는 매원 역시 무한히 속으로 쓸쓸하다. 자기 잠든 새 타옥의 영혼은 넌지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질투다운 쓰린 고독이 메마른 가슴을 콱 치르는 것이었다. 내가 졸았지 그만. 여러 날 너무 무리를 하셨나 봐요. 과로하심 안 되세요. 그리 과로할 것도 없는데. 그래, 경주 근방에서도 고려 자기가 덜어난다고? 경주랬어요. 누가? 김에서요. 저 계룡산 개통 같으나 계룡보단 훨씬 유한 게 가끔 출토된다는군요. 무한거 비슷한 게 있지. 그게. 매헌은 또 깜빡해 버렸다. 선생님? 음, 선생님? 그게, 그게 그렇지만 고려는 아니고 일찍 주무세요. 타옥은 후스마를 열고 옆방으로 가버렸다. 매헌은 또 의자에 앉은 채 졸았다. 얼마쯤 뒤에 눈을 떠보니 술이 획 깨이며 오싹 추워진다. 탕으로 갔다. 1시간이나 후끈히 몸을 데워가지고 나오니 자리에 들어가기가 아깝도록 정신이 맑아진다. 또 최근의 경험으로 보아 초저녁에 잠깐이라도 졸고 나면 일찍 눕는 데야 여간에 잠이 오지 않는 법이다. 담배를 피워 물고 붓을 들기 시작했다. 붓을 든 동안처럼 시간이 빠를 때는 없다. 어느 틈에 손이 시리도록 몸이 식었을 때 바시시 후스마가 열렸다. 헝큰 머리를 한 손으로 매만지며 한 손으로는 자리옷을 여미며 타오키가 나타났다. 몇 시인 줄 아세요? 그제야 매어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새로 2시가 가까웠다. 무리하지 마시래도. 네? 매어는 붓을 던지고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다. 잠에 취했던 타옥은 봉긋한 턱 아래까지 복사꽃으로 붉으면서도 세포에 있었다. 그만 주무세요. 잘게. 타옥은 다시 제 방으로 가더니 제 베개를 들고 왔다. 그리고 매연의 베개를 집어다 제자리에 놓았다. 선생님이 저 방에 가 주무세요. 왜? 글쎄요. 왜? 글쎄요. 하며 타옥은 매연의 자리에 누워버리는 것이다. 매연은 더 묻지 않았다. 따스하게 녹은 자리를 주는 타옥의 마음에 극이 입맞추고 그 온천보다도 향기롭기까지 한 타옥의 체온 속에 푸근히 묻혀 버렸다. 얼마를 잤을까? 해운대와 처음 늦잠이었다. 눈을 떠보니 창장 사이로 햇볕이 눈부시다. 시계를 집으려 머리맡을 더듬으니 왼 종이 한 장이 집힌다. 집어다 보니 타옥의 글씨다. 선생님, 전 갑니다. 최근에 약혼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야기 끝에는 이런 말씀도 드리려고 했으나 그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이가 동경으로부터 와요. 부산으로 마중을 가려니까 선생님 깨시기 전에 그만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네?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편안히 쉬시며 좋은 작품을 잘 완성시켜 가지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희 장례를 축복해 주세요. 네. 매어는 벌떡 일어났다. 머리맡에는 이 편지뿐이 아니었다. 원고 쓰던 책상에 두었던 담배와 성냥과 깨끗이 부신 재떨이까지 갖다 가지런히 놓아주고 간 것이었다. 매어는 한참이나 턱을 고이고 눈을 감았다가 타옥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후스마를 획 열어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비었던 방에서는 찬 기운이 음습해왔다. 매어는 담배를 집었다. 반갑이 넘어 남은 것을 차례차례 다 태우고야 겨우 일어났다. 가버렸구나. 종일 마음이 자리 잡히지 않았다. 술도 마셔보았다. 담배를 계속해 피워도 보았다. 저녁녘이 되자 바람은 어제보다 더 날카로운 것 같으나 매어는 해변으로 나와 보았다. 파도 소리는 어제와 다름없었다. 타옥의 말대로 파도 소리는 유구스러웠다. 석양은 해변에서도 아름다웠다. 그러나 각각으로 변하였다. 너무나 속히 황혼이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이태준 작가의 석양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매헌은 이태준 작가의 아버님의 호라고 하는데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젊은 여성과의 설레임이 이 경주와 부산 등 이런 공간과 함께 분위기와 심리가 잘 전달되면서 저는 읽어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편안한 시간 이어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었습니다.